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피련의 K방산 인사이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입춘이라고 하더니 역시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의도로 오는 아시아투데이 본사가 위치해 있는 여의도로 오는 길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오늘은 이 원잠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이슈를 다시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각별하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특히 이 원잠이 핵 추진 잠수함이 다시 이렇게 수면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은 캐나다의 그 CPSP, Canadian Patrol Submarine 프로젝트, 초계 잠수함 60조 원짜리 단일 최대 규모의 방산 프로젝트가 있죠. 거기에 이제 많은 관심들이 있지만 또 다른 축에서는 우리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면하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왜 다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냐면 3월 말 4월 2일 정도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방한합니다. 왜 느닷없이 프랑스 대통령 얘기를 원잠에서 얘기하느냐? 왜 그러냐면 프랑스가 핵 추진 잠수함을 운영한 것이 상당히 오래됐고 프랑스의 핵 추진 잠수함을 통해서 브라질도 핵 추진 잠수함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거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정성장 박사와 그 다음에 우리 정한용 교수가 있습니다. 군사학의 대전략가인데 정한용 교수를 모셨습니다. 자, 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성장 대표님은 벌써 이제 두 번째 오셨는데, 정 대표님은 대한민국의 핵 안보 포럼을 이끄시고 계시고, 또 우리나라의 외교, 국방, 안보의 중추적인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부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너무 와주셔서 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정한용 교수님은 대전대학의 이 국방학과를 맡고 계시고, 특히 이 대한민국 이 핵안보 포럼에 이끄시는 넘버 2이십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개별적으로 많은 그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고, 지난주에도 우리 그 핵안보 포럼에 상당한 그 세미나가 일주일간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정 박사님, 우리가 지난주 했던 그 세미나가 결국 책으로 다 나온다고 하면서요. 예. 오는 잠깐 말씀해 주시죠. 네. 한국 핵안보 전략 포럼이 작년 여름에 한국 핵안보 프로젝트 1권과 2권을 발간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오는 3월 달에 핵안보 프로젝트 3권과 4권을 출간할 예정이고요. 예. 3권 주제는 핵전략과 핵지휘 통제에 관한 겁니다. 네. 그리고 4권 주제는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억제 전략이고, 네. 그리고 이제 5월 달과 6월 달에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주제 가지고 두 권 책을 낼 예정인데, 예. 바로 그 책 원고를 가지고 초안을 가지고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주일간 치열하게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계속 토요일, 일요일을 막론하고 계속 토론 과정에 제가 사이드로 계속 들어가 있었는데, 정말 치열한 논쟁들이 많았고, 그 분야에 무려 이제 상당한 학식이 풍부하신 전직 대사님, 그 다음에 전직 장성들, 그 다음에 각 나라에서 유학 갔다 오시고 현재 교수를 하고 계신 교수님들 다 모셔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이 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본격 시작하기 전에 마크롱 대통령이 4월 2일 날 방한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올해가 한불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140주년을 기념을 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4월 초에 한국을 오기로 지금 결정이 돼 있고요. 네. 그 전에 일본을 들렸다가 4월 말에 일본 들렸다가 4월 2일경에 한국에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주제가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까?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을 해서 네.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데 네.
현재 한국과 프랑스 간에는 과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과 프랑스는 방산 분야에서 경쟁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렇죠.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큰 변화가 발생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했는데 그러려면 이 많은 포탄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유럽이 오랫동안 이 긴평화 속에서 네. 이 방산 분야가 상당히 많이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 한국을 제한 다른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네. 우크라이나에 보낸 포탄과 네. 한국이 이들 국가에 보내가지고 간접적으로 보내는 포탄이 거의 같다고 할 정도로 네. 한국은 이 포탄 생산 능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탁월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프랑스라든가 이제 이런 유럽 국가들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리고 아직도 러브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방산 분야에서 이제 한국이 굉장한 큰 파워를 갖고 있다라는 걸 이 국가들이 실감을 한 거죠. 그 전에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이서 이제 재래식 무기를 평가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사이프리 스웨덴 아니 사이프리 말고 미국에 미국에 예, 한 연구 기관에서 예. 매년 모든 국가들의 이제 그 재래식 무기를 평가하는데 글로벌 포스 파워라고 그렇죠. 예. 거기에 평가에 의하면 한국이 최근 몇 년째 계속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놀라운 건 한국이 뭐 우리가 강국으로 그동안 알았던 프랑스나 영국, 일본보다 네. 재래식 무기에서는 앞서는 걸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러우 전쟁을 통해서 네. 그런 능력이 완전히 입증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프랑스도 한국을 지금은 네. 과거랑은 다르게 미들 파워로서 네. 그들과 같은 미들 파워로서 대등하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방산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지금 프랑스 경제가 좀 침체돼 있잖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네. 복지 문제가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뭔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은 이 출로가 필요한데 한국이 그런 출로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마크롱의 방안이 단순히 한불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걸 넘어서서 네. 우리가 작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원자력 민간 분야하고 핵잠하고 그 다음에 뭐 조선 뭐 등등에서 아주 전략적 협력을 하기로 했죠. 그런 맞죠. 것처럼 예. 프랑스도 이제 프랑스와도 그런 협력을 할 가능성이 현재 있다고 보시는군요.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 프랑스 한불 핵추진 잠수함 빅딜 전략을 공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성장 박사는 학위를 프랑스에서 했고요. 그래서 불란서에 관한 이분은 사실상 상당한 전문 식견을 소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대의 싱크탱크는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에서 계속 계시면서 상당한 지금 축적을 하고 계신데 오늘 좀 깊이 있게 이 이슈에 대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께 큰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논의에서 왜 미국이 아니고 프랑스가 우리 핵 전문가 그룹에서 왜 프랑스가 이렇게 자주 언급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프랑스 핵 추진 잠수함이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홍축이요? 예, 미국같이 고농축 우라늄이 아니고. 예, 서방 세계에서는 프랑스를 제외하고 미국과 영국 모두 다 이제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죠. 무기급 핵탄두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프랑스도 초기에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70년대에는. 그러나 80년대부터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이제 핵잠 건조에 대한 승인을 요청을 하면서 전홍축 우라늄 가지고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 모델보다는 프랑스 모델이 우리한테 훨씬 더 합당한 거고, 프랑스가 이 분야에서 40년 정도 전홍축 우라늄 가지고 핵잠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까 결국은
뭐 승인은 미국에 따 하더라도 실제로 기술적으로 협력할 부분은 프랑스가 훨씬 더 유리하다. 훨씬 더 많은 거죠. 예. 자, 그러면 정환영 교수님, 예. 좀 복층적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 프랑스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네네. 그 프랑스는 핵잠을 단순히 보유한 데 그친 게 아니라 예. 그 이를 제도화된 억제 체계로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프랑스는 SSBN을 통해서 핵 억제를 국가 생존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로 자리 잡게 했고, 이를 상시 억제 초계인 CASD라고 해서 CASD죠. Continuous Asset Deterrence. 예. 이런 운용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요. 네. 그래서 한국이 프랑스를 참고해야 하는 이유는 프랑스도 핵잠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갖자는 의미가 아니고 네. 핵 추진 잠수함을 국가 전략과 조직, 네. 운용 체계 속에서 어떻게 통합하고 네.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었는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이 미국과 협의를 하더라도 핵심은 잠수함을 만드는 플랫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용할 국가적 체계를 설계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사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정 박사님 말씀 중에 그 전호축 우라늄이 LEU, 예. 그 로어 인리치드 우레늄, 그 전호축 우라늄을 하면 미국 지금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핵잠의 추진을 승인을 했지만 정부 내에서도 에너지부는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핵 확산 문제 때문에. 근데 프랑스식 LEU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협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미국의 에너지부, 그러니까 비확산 문제를 다루는 에너지부하고 그 비확산론자들의 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핵추진 잠수함에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그 호주에도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제공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고농축 우라늄은 그러니까 무기로 이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뭐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핵연료, 고농축 우라늄 핵연료 가지고도 30개가 훨씬 넘는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협력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제약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전농축 우라늄을 핵추진 잠수함에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연료로 제공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상의 다른 노하우, 그러니까 전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핵잠을 운영했을 때 생기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노하우를 우리한테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미국식의 고농축 우라늄인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번 그 연료를 충전하면 뭐 30년 이상 재충전이 필요 없고, 이 전홍축 우라늄 프랑스 LEU 같은 경우 10년에 한 번씩은 재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서 해체를 해야 된다는데 해체가 필요 없다고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게? 해체는 이제 모두 다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좀 그러니까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핵잠수함은 고농축 우라늄 사용을 하니까 30년 동안 뭐 그냥 그대로 뭐 정비도 안 하고 그냥 쓰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전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든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든 이제 10년마다 모두 다 그러니까 이 장기 정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비에 들어가는데 이제 미국은 그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은 대략 한 10개월에서 한 뭐 28개월, 24개월 그러니까 뭐 대략 한 2년 이하 정도 들어가는데 프랑스는 한 18개월에서 24개월 그러니까 뭐 미국 핵잠이 정비 기간 조금 짧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큰 차이가 없는 거죠.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프랑스는 70년대 고농축 우라늄 미국처럼 이제 핵연료로 연료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어차피 10년마다 뜯어서 뭐 정비하고 뭐 그럴 거라면은 그때 핵연료도 그냥 교체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전환을 한 거죠. 80년대. 왜냐하면은 고농축
우라늄보단 전원축 우라늄이 훨씬 더 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다른 건 뭐냐면은 원자로를 해체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하나 차이뿐이고 네. 나머지 선체 자체는 전반적으로 이제 정비에 들어갑니다. 뜯고 정비하는 그런 걸로.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프랑스는 고농축에서 전원축으로 간 사례죠. 네. 예전에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근무했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무인 잠수정을 본 적이 있어요. 처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개발 담당 연구원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잠수정은 진짜 한번 작전에 들어가면 몇 개월을 수중해서 있는데 무인입니다. 무인이고, 그걸 이제 위성을 통해서 이제 일종의 멈티죠. 그러니까 유무인 복합 체계인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거의 원자력 잠수함하고 거의 비슷한 그 작전 배추리로 하는데 무인이 되다 보니까 거기도 뭐 상당한 그 정찰 감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대북한의 어떤 그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라 이거에 대한 대응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우리 원자력 잠수함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무인 잠수정이 정찰에는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이 핵추진 잠수함은 이격 능력,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표적들은 다 요격 대상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바닷속 깊이 심해에 들어간 핵추진 잠수함은 이걸 위에서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하죠. 물 수중 자체가 스텔스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탐지가 어렵죠. 디젤 잠수함은 이제 수시로 산소 공급을 위해서 올라와야 되니까 그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요격 당할 수가 있는데 핵추진 잠수함은 한 달이든 몇 개월이든 그냥 떠오르지 않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핵잠에 관한 한 너무 미국만 바라본 것도 사실이에요. 너무 미국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지금 모두가 우리가 알잖아. 오크시에 호주에 원잠을 제공을 하겠다. 한 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근데 그렇고 나서 지금 아무 진전이 없어요. 지금 오크시에 호주에 핵잠을 공급하겠다 그래놓고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한 해 핵추진 잠수함을 2척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들어내는 건 매년 1.2척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다른 나라에 만들어서 준다? 사실 생각하기 좀 어렵죠. 어불성설이죠. 나도 배고픈데 내가 먹어야 될 걸 다른 사람한테 나눠준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한용 교수님 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하나 오션에 아니면 또는 이제 HD 현중에 원팀이 해서 핵잠을 만약에 우리가 건조를 하게 된다면 그 핵잠을 갖고 우리가 호주에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약간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전문가들 그룹에서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핵잠을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두고서 이렇게 추진을 할 텐데 만약에 핵잠을 건조하고 구축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 외교적인 그런 자율성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던가 호주 인도 태평양 전략의 차원에서 그거를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 공유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핵잠 만드는 거 승인하는 걸 넘어서서 한국이 미국에서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 주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척을 매년 만들어야 되는데 1.2척밖에 못 만드니까 이제 스스로는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수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이제 투자하기로 한 조선 분야에 투자하기로 한 1,500억 불 그걸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핵추진 잠수함을 몇 척 만들 수 있는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을 한 33척 정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예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투자해가지고
핵추진 잠수함을 뭐 매년 2척 이상 미국이 만들 수 있으면은 네. 자기네 수요를 충족하고 남는 수요 가지고 또 호주에 줄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산업계는 이제 정부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정부는 당연히 우리 필요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예. 결국은 핵잠을 만들어서 이게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하는 예. 그런 것까지도 산업계는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예. 미국에서도 공동으로 네. 핵잠수함을 만든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왜 프랑스가 갑자기 논의가 이 핵그룹 전문가 그룹에서 왜 논의가 지금 활발한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프랑스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실제 경로가 어떻게 됐나? 프랑스는 이제 세계적인 나발 그룹이라고 NAVA라고 나발 그룹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개발이 어떻게 된 실제 경로가 어땠는지 한번 그 핵심적인 개발 경로를 정한용 교수님 잠깐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예. 예. 프랑스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1939년 2차 세계대전 당시만 하더라도 프랑스는 한 당시 10년간 77척의 잠수함을 진수했고 19척의 잠수함을 건조 중이었던 만큼 독자적인 잠수함체 건조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프랑스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사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구상을 했다가 첫 시도, 좌절과 교훈, 그다음에 기반 구축, 장기계, 그래서 첫 SSBN인 루드탑을 전력화로 이렇게 이어진 흐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프랑스가 처음부터 원자로를 단 잠수함만이 아니라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해군까지를 함께 기획했다는 그런 사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최초의 Q244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SSN 계획을 추진을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좌절이 됐고 그 좌절된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계획된 중수로 원자로의 잠수함에 탑재하기가 너무 크다는 평가, 그다음에 지로코늄 준수 같은 그런 자재 확보의 어려움, 각종 기술적 문제들이 겹쳐가지고 최초의 SSN 추진 계획인 Q244 계획이 좌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략적 방향을 SSBN으로 자립형 장기 경로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싸우는 그런 전투함 잠수함보다는 핵전쟁, 그러니까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SSBN으로 추진을 하자. 전략적인 방향을 전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루드타블이라는 핵 SSBN을 만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은 해군 원자로의 어떤 운용 경험이라든가 수중전의 능력을 이렇게 넓혀가면서 핵추진 해군력을 지속 가능한 체계로 이렇게 다져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프랑스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SSN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실패하고 난 다음에 SSN에서 SSBN으로, 그러니까 벨리스틱 미사일이 탑재된 핵미사일이 탑재된 것으로 전환하면서 비로소 이제 대소 냉전 때 이제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다. 그 말씀하신 건데 그렇다 그러면 프랑스가 SSBN 전략 핵 추진 잠수함을 간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싸우는 해군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균형, 밸런싱하는 그런 역할로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목표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핵잠수함의 원로인 두 분, 해군 제도 두 분 보면 한 분은 유지 측면이 강하고 또 한 번은 바로 싸워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그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억제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더 약간만 더 보충해 주시죠. 예. 우리가 만드는 예. 이제 만들려고 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예, 예. 그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공격 이제 핵 잠수함이죠. 예, 예, 예. 이것은 북한이 지금 핵추진 잠수함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예. 핵추진 잠수함을 어떤 북한 핵추진 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으로는 핵추진 잠수함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네. 핵추진 잠수함의 속도가 뭐 디젤 잠수함보다는 한 3배 정도 더 빠르고 또 이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로 이제 달리게 되면은 또 네. 공기를 이제 다시 이제 공급해 줘야 되니까 예, 예, 예. 지상으로 올라와야 되고 네, 네. 그래서 결국 디젤 잠수함만으로 그 북한의 핵잠수함에 뭐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걸 이제 견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측면이 크다. 그걸 네. 가지고 핵추진 잠수함 만들어 가지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겠다. 이제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요약하면 전쟁을 잘하는 그런 목적의 무기보다는 전쟁을 못하게는 억지 측면으로 우리는 개발 목표가 설정이 돼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프랑스 우리 정성장 박사의 그동안 이제 세종연구소에서 한 여러 가지 이제 아티클 많이 그다음 집필 하셨는데 그거 보면은 프랑스 잠수함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제 전홍축 우라늄을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핵 비확산의 어떤 수용성을 훨씬 더 보장해주는 그런 측면에 유리한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연료 주기 관리하는데 훨씬 더 우리 같은 중규모 국가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 측면의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미국과 같은 그 굉장히 고농축 우라늄 베이스의 원자로를 일각에서는 계속 개발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같이럼. 그래서 30년 주기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 박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고농축 우라늄을 탑재 원자함을 개발하게 된다면 사실적으로 외교적으로 사망 신고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거기도 좀 알기 쉽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왜 저농축 우라늄으로 가야만 하는지 그거를 한번 더 좀 뚜렷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농축 우라늄을 핵잠수함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이제 그것이 핵탄두 만드는데 전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탄두 만드는데 전용을 하면은 뭐 30개 이상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고농축 우라늄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 감시가 이제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강화된다. 예. 그런데 우리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을 하게 되면은 그 저농축 우라늄 그 자체로는 핵탄두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뭐 국제사회의 어떤 동의를 얻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고 또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해서 원자를 뭐 30년 동안 해체 안 하고 사용하면 좋긴 하지만은 고농축 우라늄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연료 공급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래서 우리로선 핵추진 잠수함을 하나만 만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부족하죠. 최소한 뭐 서너 척 이상은 필요한 거고. 왜냐하면은 한번 잠수함이 뭐 정비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뭐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는 아예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척이 있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3면이 바다니까 뭐 최소한 뭐 3척 이상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한 척은 또 정비성으로 해서 4척이 최소한 돼야 된다. 그래서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연료 공급 문제가 이제 조금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프랑스의 오라노라는 농축 회사가 있습니다. 농축 회사가 이제 뭐 유럽에선 가장 큰 농축 이제 회사고요.
전 세계 농축시장의 15%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농축회사를 프랑스 갖고 있는데 우리가 협력할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서방 국가들이 그러니까 러우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농축우라늄을 앞으로 가능하면 안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러시아산 지금 농축우라늄을 많이 구입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 러시아의 농축우라늄이 싸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도 농축우라늄 그 능력이 몰락하게 된 게 왜 그러냐면은 차 스스로 만들어서 이제 그 발전소에 공급하는 것보다 러시아에 사가지고 공급하는 게 훨씬 싸니까 가격 경쟁력 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뭐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러시아산 농축우라늄 쓰다 보니까 이 미국이 뭐 그 수많은 핵폭탄도 만들고 핵잠도 운영했던 미국이 민간 분야에서의 농축 능력이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재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원자력 정책을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밀고 나가서 농축과 제철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농축우라늄을 앞으로 사지 말자 그런 방향으로 미국도 가고 있고 유럽도 가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더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오라노가 시설 한 30% 정도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증축을 하려면 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국에도 투자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돈만 내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농축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프랑스는 핵심 잠수함에 넣는 특수 규격의 저농축우라늄이 있거든요. 민간 발전소에 사용하는 해결료하고 핵심 잠수함에 사용하는 해결료는 규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직접 만들어서 프랑스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 거기서 프랑스 가져오면은 우리가 이 문제도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 다른 거 다 있고 해결료만 공급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해결료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보다는 프랑스가 훨씬 더 안정적인 공급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제철이 농축공장, 우리가 지금 폐기된 핵 폐기물이 어마무시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환경 문제도 있고 저농축 우라늄이랄지 고농축, 우리가 어쨌든 제철이 공장도 자체적으로 좀 그걸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미국보다는 프랑스하고 협력 관계를 요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방한 시에 그것도 좀 논의가 꼭 되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아그란 지역에 제철이 공장이 있는데 이게 세계 최대의 제철이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용 해결료 제철이 용량의 무려 45%. 45%.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죠. 절반에. 러시아하고 거의 규모상으로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용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프랑스가 세계 최대의 이제 사용 해결료 제철 시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우리가 이제 협력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당장 2030년이면 포화 상태가 될 사용 해결료 제철 문제도 거기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처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프랑스하고 협력해서 이 제철 시설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한국 프랑스 한불 핵 추진 잠수함 협력 정말 가능한 겁니까? 양측 지도자 결단만 내리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령 뭐 유렌코라는 회사랑 협력하려면 거긴 여러 나라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거든요. 근데 오라노는 프랑스 대통령이 결정하면은 이거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미국도 지금 원전 건설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도 건설에 굉장히 인프라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하고 프랑스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원전 건설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딱 언제까지
짓겠다고 하면은 그 기한 내에 지을 수 있는 인프라하고 그런 추진력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분야에서 만약 한국하고 프랑스가 협력한다면은 네. 프랑스는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또 이제 비용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이제 빅딜을 프랑스랑 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프랑스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죠. 뭐냐면은 아까 제가 잠깐 방산 부분 얘기를 했는데 네.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포탄을 만들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그 군수 같이 투자해 가지고 네. 같이 거기서 프랑스에서 이제 포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네. 네. 또 이 프랑스도 지금 조선업이 몰락해 있습니다. 근데 MRO 시장은 지금 유럽도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프랑스가 우리랑 협력한다고 하면은 프랑스가 유럽에서의 MRO 시장의 허브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서로 윈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프랑스가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가 있는 게 거기서 이제 미들 파워잖아요.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영향력 있는 미들 파워인데다가 그렇죠. 원자력, 농축 제철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산이라든가 조선 분야에 그쪽에 투자하는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걸 그쪽에서 받아올 수 있는 거죠. 이 프랑스가 사실 저도 프랑스에 한 1년 있었고 일하느라고 있었고 정 박사님도 이렇게 오래 공부를 거기서 하셨는데 프랑스의 사실 이 인프라, 인적 인프라도 상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걔네 그 어떤 그 잠수함 운용 기관이랄지 우리가 운영 노하우는 제로 아닙니까? 제로. 그렇죠. 잠수함 재래식 잠수함 우리가 훌륭하게 지금 잘 운영하고 있고 제가 진해 그 잠수함 사령부에 가서 인터뷰도 하고 취재도 하고 많은 기사도 썼지만 그러나 지금 원자력 쪽에는 우리가 그 경험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경우 사실 여기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크스에서 보면 미국, 호주에 대한 어떤 그런 커미트먼트, 그러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진전도 없고 이게 한국에도 또 재현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드시 플랜 B를 가져가서 우리가 프랑스하고 어떤 그러한 것들이 추진이 돼야 된다. 동시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설득력이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한불 간의 고도의 기술 산업 협력을 우리가 몰랐을 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우리 고속철 같은 경우 전부 프랑스 태제베, 프랑스 알스통 회사의 그 철도를 우리가 그대로 100% 들여온 거예요. 처음에. 지하철도 우리가 그쪽 기술을 가져왔죠. 그렇죠. 지하철도 우리가 갖고 왔고 사실 프랑스에서 우리가 하이테크 기술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프랑스에서 어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프랑스 운영 노하우가 벌써 4, 50년을 지금 냉전 때부터 상당한 축적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프랑스하고 협력이 굉장히 어떻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하고는 동맹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프랑스하고는 준동맹, 동맹보다는 조금 낮은 준동맹 수준으로 우리가 관계를 격상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국이 미국에서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어주길 원하니까 그럼 미국에서는 고농축 우라늄 사용을 해서 미국이 사용할 핵추진 잠수함 만드는 거고 우리가 만들 핵추진 잠수함은 프랑스처럼 저농축 우라늄을 이용을 해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원화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원화 얘기는 사실 잠수함 이원화 얘기는 캐나다 그 CPSP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에서도 독일 티센크룹하고 한국의 한화, HD 현중 원팀 해가지고 서로 반반씩 나눠서 하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거 우리 측이 제안한 거였거든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HEU 하이 인리치드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원점은 미국에서 만들고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만들고 필리조선소는 어렵고 다른 그렇죠. 잠수함에서 제너럴 일렉트릭 원자력 잠수함 거기서 만들고 우리가 얘기하는 저 LEU 그러니까 저농축 우라늄 원잠은 우리 거제도나 울산에서 만들자 그런 이원화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원자력 잠수함 운영 노하우나 이런 거 우리가 프랑스에서 많이 배울 필요가 있고 어떻게 뭐 호주하고도 연관관계가 있고 또 프랑스는 영국하고 같은 네이토 그러니까 같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일원으로서 굉장히 오래 같은 작전을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협력의 한계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나 미국이나 완성형 핵잠의 이전은 우리가 뭐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능력이 있으니까요.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농축 우라늄이니까 그게 저농축이 될지 고농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원자로 설계 기술 같은 게 없고 네네. 그렇다면은 자칫하면 프랑스의 종속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1990년대 네. 김영삼 정부 시기부터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시작을 했습니다.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러시아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그래서 러시아한테 우리나라에서 돈을 주고 그때 핵 잠수함 도면 네. 그리고 소형 원자로 기술을 입수했습니다. 네. 바로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97년부터 스마트라는 이제 원자로를 개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 체계 네. 그 기술 러시아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원자로 개발에 있어서도 러시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거거든요. 네. 이 스마트 원자로는 이게 모든 게 하나의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바로 이제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간 원자로를 개발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원자로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선박 제조에 있어서는 세계 두 번째잖아요. 중국 네. 다음 가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협력을 하더라도 우리가 프랑스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대등한 부분에서 네.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로하고 선체를 통합하는 기술 이건 우리가 없잖아요. 예. 경험이 없고 그리고 이제 방사능 차폐하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소음 핵잠수함 시끄럽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부차적이지만은 그런 어떤 필요한 기술들에 있어서 프랑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우리가 프랑스에는 프랑스의 어떤 조선업이라든가 MRO 분야를 발전시켜 줌으로써 프랑스가 유럽 시장을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협력 가능하고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건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 이탈하고 국제 무기 거래 규정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어떤 그런 기술, 군사 관련 기술을 도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아까 정한영 교수님 잠깐 얘기했지만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걸 개발한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뭐 개발해 왔기 때문에 프랑스하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한미 원자로 협정 뭐에 어떤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기도 이제 민감 기술 이전하는 데는 물론 주저하겠지만은 우리가 웬만한 기술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 해결료만 있으면 된다고 할 정도로 상당한 기술 갖고 있으니까 프랑스하고도 어느 정도 뭐 상당히 대등한 협력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한불 협력 포인트를 크게 지금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적으로 프랑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가 프랑스한테 배울 수 있는 협력 관계가 뭐냐면 보유를 통해서 억제 능력을 확보한다. 그런 설계에 대한 협력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게 프랑스의 그러한 전략 개념, 교류를 우리가 서로 미국은 닭공 쪽이에요. 무조건 닥치고 공격인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항상 전략 개념이 억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래서 정한영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미들 파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과 같은 뭐 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초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핵잠을 보유한다고 했을 때 그 나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미들 파워. 그러니까 핵잠도 그 정도 영국이나 프랑스가 갖고 있는 정도면 되고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이제 짤 것인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프랑스나 영국으로부터 배울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정한영 교수님이 프랑스가 이제 핵잠 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제 전략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정 교수님, 그 프랑스의 핵잠수함 전략 개념하고 교리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같은 경우는 SSBN을 먼저 만들고 전쟁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는 만들었고 또 전쟁 억제 차원에서 그러니까 1960년도에 그 드골 대통령에 의해서 그 SSBN 4척과 그다음에 SSN 1척을 건조하는 거를 계획을 승인합니다. 그래서 1967년에 SSBN 루드타블이 먼저 건조가 되고 71년도에 취약이 되면서 그 이후에 그 SSN이 그 취약이 되는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프랑스가 유럽 포함해가지고 세계 전체적으로 어떤 전쟁을 억제하는 그 SLBM을 포함한 SSBN으로 핵전쟁까지 포함한 억제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SSBN을 먼저 중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SSN은 아무래도 SSBN을 호위하고 그 보위하면서도 또 나중에 가서는 SSN이 그 공격 잠수함으로서도 더 순항 미사일까지를 더 포함시킬 정도로 보강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큰 축은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SSBN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그 대신 SSBN 과 SSN을 통합한 전략 중에는 전략 해양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략 해양군. FOST.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SSBN이 전략적인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전쟁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하되 상시 억제 초계, 그러니까 캐스드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ontinuous SE 디터런스. 그래서 아까 그 정성장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총 4척을 항상 유지를 한다. 그래서 한 척은 초계를 운용을 해서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나머지 한 척은 그 준비하고, 나머지 세 번째는 정비를 하고, 마지막 4번째 그 잠수함 같은 경우는 장기 정비로. 그래서 꼭 4척을 유지하는 그 캐스드 운영 체계가 바로 전략 운용군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SSBN과 SSN을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같이 조화롭게 그 운용을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고 위기 시에는 SSBN 같은 경우는 생존성과 은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남아가지고 2차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SSBN까지가 그 전략적인 큰 틀에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SSBN은 벨리스틱 미사일, 수중 발사 탄도 미사일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경우 이미 2년 전에 SSBN 수중 탄도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했죠. 물론 이제 북한도 하긴 했는데 북한은 완전히 입증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무 수중형으로 해서 성공을 했고, 다만 우리가 지금 없는 게 뭐냐면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이만 개발이 되면 아까 정성장 박사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핵추진 잠수함만 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핵추진 잠수함도 이미 다 만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 원자로가 공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농축 우라늄이 공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되면 우리가 이제 핵추진 잠수함이 돼서 SSBN이 그대로 우리가 제조가 가능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벌 협력 포인트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억제 개념, 그 다음에 전략 개념하고 전략 교류, 전술 전략 교류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없는 게 뭐냐면 또 제도, 핵추진 잠수함 제도, 운영, 안전 체계에 대한 협력 같은 것도 프랑스를 통해서, 미국보다는 프랑스가 훨씬 더 그 규모나 사이즈 면에서 우리가 배울 게 더 많다, 더 적실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있고, 그다음에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제 LEU, 전홍축 우라늄 베이스의 핵추진 잠수함 기반의 설계, 운영을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계속 해주신 바 있습니다. 자,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벌써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별로 시간이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 정리하는 측면에서 한국이 배워야 할 프랑스의 진짜 교훈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정성장 박사님이 좀 간단하게 좀 서머리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또 세종 포커스에서 거기에 관한 이제 논문을 아직 완성이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말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예, 한국이 프랑스로부터 배워야 될 것은 그러니까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책임진다. 라는 이제 그런 원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드골 대통령이 그 핵무기를 개발할 때 그때 뭐 미국이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반대할 때 드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소련이 프랑스 공격한다고 했을 때 당신네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그렇죠. 그 유명한 그러니까, 얘기죠. 예. 그랬더니 미국 대통령이 답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 약속은 계속했지만은 어떻게 도와줄 건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하니까 드골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신 답변을 못해도 난 놀랍지가 않다. 내가 나토 총사령관한테 물어봤는데 나토 총사령관도 답을 못하더라.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막연하게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받았을 때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말 못했죠. 또 한 차례는 그게 아마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아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또 케네디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그때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 파리, 그러니까 뭐 뉴욕이나 뭐 LA가 뭐 공격당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파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 예,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진짜 유명한 얘기죠. 예,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우리가 공격받으면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때 경험을 한번 돌이켜보자. 1차 대전 때 그 프랑스가 공격을 받아서 국토가 초토화된 다음에 당신네들이 와서 도와줬고 2차 대전 때는 독일한테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와서 도와줬다. 그러니까 도와준 건 고맙지만은 그 도움의 손길이 정작 필요할 때 곧바로 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고 있어 다시는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다. 이게 드골의 이제 대답이었고 드골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드골의 입장이 지금 유럽에서는 그 당시 드골이 옳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미국이 지금 나토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렇죠. 뭐 이거 동맹 방기하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스스로 책임져라.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유럽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자강의 방향으로 왔던 드골이 맞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우리도 지금 미국이 아시아 이쪽에서도 스스로의 안보를 이 지역 국가들이 책임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공격을 받으면 중요하면서도 제한된 지원을 하겠다. 제한된 지원을 하겠다는 건 과거 6.25 전쟁 때처럼 뭐 대거 이제 뭐 병력을 파견해서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핵을 가진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언젠가는 핵을 가져야 되고 또 이제 북한처럼 이격 능력을 가져야죠. 다만 지금 당장 그게 어렵다라면은 우리도 이제 일본처럼 그 농축과 제철의 능력을 가져서 상황이 악화되면은 3개월에서 6개월 만이라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뭐 그 정도 능력은 NPT 위반이 아니니까 적어도 그 정도 능력은 갖춰야 된다. 그리고 핵 잠수함도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액션 잠수함이라도 일단은 우리가 건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환영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그 프랑스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과정과 운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우리 프랑스로부터 진짜 배워야 할 교훈은 뭐냐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Q244 계획 그 계획이 좌절되다 보니까 1962년도에 호엘라 칸트라는 어떤 통합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거는
각종 그 해군 원자력청, 뭐 조선산업 이런 것들을 다 그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도 빨리 내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코엘라칸트라는 통합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드시 이 한국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통령 직속의 어떤 핵 억제 통합 기획 체계 상설 조직이라든가 이런 코엘라칸트 같은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프랑스 같은 경우가 그냥 그 아까 루드타블 SSBN을 만들 때 예. 그냥 저기 만든 게 아니라 세 가지 어떤 위험 요소인 세 가지 파트로 나눠 가지고 그 건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지르라고 해가지고 예. 노심이 되는지 보는 임계 실험 장치를 먼저 검증을 했고요. 임계 실험 장치를 먼저 검증을 예, 했다. 아지르라고 해서 아지르. 그 노심 이게 임계로서 그 적정 그 예. 운영 유지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예. 검증을 했다는 거죠. 예. 두 번째는 바로 그 바다에 예. 잠수함으로 이렇게 그 원자로에 실어서 검증한 게 아니라 페트라고 해가지고 지상 원형로를 먼저 육상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돌려보낼 수 있는 예. 그런 지상 시험로를 만들었다는 거. 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집노트라고 해가지고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과정을 시험을 했는데 네. 물론 핵 추진 잠수함에서 쏜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전기 디젤 그런 잠수함에서 미리 사전에 이런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 그래서 아지르, 그다음 페트, 집노트라는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예. 한국도 이런 위험 단계별로 분리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과 협조를 하다 보면은 예. 그 아지르 같이 뭐 이런 그 노심을 독자적으로 너희 한국이 할 수가 있냐? 예. 미국이 굉장히 조금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지상 원형로 이거 프랑스식으로 또 똑같이 이렇게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또 의문할 수도 있겠지만 네. 마지막 집노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핵 추진 잠수함에서 발사 시험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집노트 같은 경우는 이런 논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어떤 그대로 설비를 검증하는 그대로 절차를 그대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러한 사고 방식의 운영 방식을 잘 벤치마킹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는 과연 이 세 가지 우리가 한국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담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반드시 해야 할 질문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핵을 관리할 정치적 성숙이 있는지. 네. 두 번째,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구조가 있는지. 네. 중요한 세 얘기죠. 번째, 군대, 그다음에 과학, 정치가 어떤 국민적 서사의 하나의 언어로서 공유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항상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염두에 두면서 예. 담론을 가야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핵 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는 이게 국가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일개 하나의 무기 체계 개발 프로젝트가 아닌 진짜 국가적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대통령 산하의 직속 통합 추진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프랑스가 추진해온 경험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지금 정한윤 교수 얘기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걸 습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성장 박사님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마지막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됐지만은. 예. 오는 4월 초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예. 그 마크롱 대통령의 방안이 우리가 지금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예. 어떤 새로운 어떤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미국은 작년에 그 국가안보 전략서를 발표해가지고 예. 미국이 혼자서 아틀라스처럼 지구를 떠받드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론 미국하고 동맹 관계는 우리가 계속 굳건하게 유지해야 되지만은 예.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비슷한 어떤 수준의 미들 파워 중견 국가들하고의 협력을 더 강화하는 게 필수적이죠.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프랑스하고 적극적으로 파트너 관계를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략적으로 그거는 이제 프랑스가 원자력 분야에서 농축과 제철뿐만 아니라 핵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모든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쪽에서 EU에서도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랑스를 그냥 유럽의 어느 한 국가 중에 하나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전략적 협력 상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정성장 박 대표와 우리 정한용 부대표하고 이렇게 삼각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 차관이 왔는데 그 사람 핵심 브레인입니다. 미국 국방 정책의 핵심 브레인입니다. 그 사람이 NDS 2016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 미국의 내셔널 디펜스 국가 방위 전략을 들고 나와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오피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에 비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한국 니네는 북한에 대해서 자력으로 지켜야 합니다. 대신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은 인태 지역을 방어한다. 그러니까 경량급인 북한은 경량급인 한국이 대응하고 중량급인 중국의 인태 지역은 같은 중량급인 미국이 지킨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 NDS 2016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공화당이 미 상하원을 다 지금 선점하고 있죠. 왜냐하면 재작년 11월 3일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이 승리하고 그다음에 공화당이 미 상하원을 다 석권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1월 초에 미 중간 선거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미 하원은 매 2년마다 선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화당이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국내에서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미국민들이 많이 등을 돌려 있는 상태입니다. 미 공화당 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의 해구산을 지금 믿는다는 것은 이미 다 끝난 얘기예요. 그건 끝난 얘기입니다. 그건 마치 무슨 얘기냐면 미국을 믿고 있다는 얘기는 정말 큰일 나는 게 비 올 때는 우산을 안 줘요. 비를 다 마신 다음에 비가 끝나니까 우산을 주는 형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비가 오는 건 분명히 옵니다. 북한으로서 위협은 분명히 오고 북한은 핵잠수함 분명히 개발합니다. 지금 거의 하고 있어요. 왜? 러시아가 핵사이로 핵 추제 원자로를 지금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합니다. 100%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분명히 핵추진 잠수함을 만듭니다. 그리고 걔네도 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수중발사 미사일을 이미 성공을 했어요. 우리가 핵잠수함을 우리가 핵무기 지금 갖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이 동해안, 서해안, 남해, 태평양을 휘도나 도라는 거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이 있으고 우리 재래식 잠수함하고 도저히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의 NDS 2016 미국의 국가 방어 전략에 의하면 미국이 북한에 그걸 잡아주질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플랜 B가 뭡니까? 미국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불란서라고 하는 강력한 우리 거의 동맹국이에요. 불란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프랑스에 있었고 영국에도 오래 있었지만 프랑스에도 자주 갔어요.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국가입니다. 요번에 3월 말에 일본을 거쳐 4월 2일 마크론 대통령이 한국에 오거든요. 그때 우리 정부에서 제발 한불 간에 여러 가지 협상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발 좀 잘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우리 오늘 프랑스 유럽의 전문가이신 우리 정성장 박사와 정한용 교수 두 분 모시고 우리 훌륭한 오늘 대담을 나눴습니다. 정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정신 씨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